자, 넘어가서 446페이지에 이제 세금계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자, 내용 볼게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이다. 원래 세금계산서는요, 2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방구 가서도 세금계산서 팔아요. 종이로 된 거. 그러면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그래서 2장이 두 장짜리가 한 묶음이거든요. 그러면 먹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다 써주면 밑에 써지게끔 그렇게 2장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자한테 부가세를 징수하고 받고 내가 부가세를 받아놨다라는 증빙 서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이 하나, 공급자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한테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러한 형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쓸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원래의 세금 계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짜리로. 그래서 밑에 내용 계속 보세요.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첫 번째는 매출하면 매출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매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있죠? 매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 있죠?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보관을 해야 돼. 그리고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출하면서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는지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매출하면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얘기고 내가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작성을 하라는 얘기나요? 여기저기에서 받아놓은 세금계산서 이거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걸 제출하라는 건데 이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직접 부가세 신고 안 해보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이거 세금계산서 다 들고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 있고요. 다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종류가 나오는데 세금계산서는 첫 번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메일로 보내줘요. 세금계산서를. 그러한 형태로 쓰고 있는 게 전자세금계산서고 그래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이라고 써 있는데 사업자라고 하지 마시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발행해 준다고요? 세관장이 수입한 사람한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수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라고 하면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체크카드 이런 거 다 포함.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무화가 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수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종류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는 밑에 보세요.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
공급자 보관용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발행해서 한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자,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는 왜 발급받는 거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발급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밑에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이시죠? 세금계산서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또는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자, 표 밑에 잠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 또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 잠깐 할게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1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번 공급 연월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공급 연월일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작성 연월일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한 연월일보다 작성 연월일이 더 중시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455페이지. 455페이지에 6번 문제 봐보세요. 6번.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죠.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자, 볼까요? 대흥실업은 네오에게 CD를 5개, 개당 10만원, 부가세 별도로 공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나와 있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D를 개당 10만원씩이라고 공급가액이 나와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부가세도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작성 연월일이 빠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하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형태냐? 자, 이게요.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법인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일정 금액 이상의
넘어가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47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무조건 발급이라고 써있죠?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밑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다 있는 경우에 요거 합친 금액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잘 보세요. 직전 연도,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 1일부터 1년간, 그러니까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의무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요. 그때부터 1년간. 자, 그 그림이 44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이랑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공급해 주는 게, 발급을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하루에도 거래가 막 수십 건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1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다 묶어서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작성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아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발급은 언제 해주는 거라고요? 공급하는 때에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급을 하면 국세청장한테 발급 내역을 전송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전송.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자,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아까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아까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원래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거죠? 공급자가 발행을 하는 거죠. 공급자가 발급을 해서 공급받는 자가 받아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가서 상품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돈까지 다 지급을 했어. 근데 얘가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안 해주는 거야.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못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요. 그냥 와서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제가 세금계산서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입자가 매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한다. 근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안 해주고요.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줍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영수증 보시면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영수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자한테 무조건 뭘 받아와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와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든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오든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영수증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 주라고 그랬죠?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원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죠.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특례가 나와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처럼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1번 보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도 적법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번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7일이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로 본다.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대신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적법하려면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 요건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공급 시기 후에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뭐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이겠죠.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표 보세요. 공급 시기 월합계. 자, 일반적인 경우는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한 달치를 묶어서 작성 일자는 무슨 날? 말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발급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면 되고, 전송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날짜로 써볼까요?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줄 수 있고 2월 11일 날은 전송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월 합계. 그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속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발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후 발급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가 않은 경우에요. 한 달 동안에 발생하는 거래가 얼마 없더라. 그럼 이렇게 하고 얘네는 너무 많더라. 이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로 끊을 수도 있어요. 자, 1월 10일로 끊어서 끝나는 날의 날짜 1월 10일자로 해서 2월 10일까지 발급하고 2월 11일까지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1월 20일자로 2월 10일까지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31일자로 끊어서 2월 10일, 11일까지 전송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된대요. 1월 밑에 나와 있죠. 맨 아래. 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 같은 달 안에서는 되는데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1번에 보시면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번이요. 요게 1번. 그리고 요 세 가지 경우가 2번. 거래처별로 1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얘네요. 요거 세 개. 얘가 1번 설명, 얘가 2번 설명. 자, 3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후 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번에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잘못 발행했거나 금액이 틀렸거나 이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 돼요. 이게요, 옛날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쓸 때는 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50만 원짜리를 끊어줬어야 돼. 그러면 전화해서 야, 너 저번에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거 있잖아. 그거 찢어. 그럼 걔도 찍고 나도 찍고 없애요. 그렇게 하고 150만 원짜리 다시 발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다 보니까 발급 명세가 다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애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부기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내가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부가세가 1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제품을 팔았는데 반품이 된 거예요. 불량이라서. 그러면 이 중에 20만 원어치가 예를 들어서 반품이 들어왔어.
그럼 기존의 건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발급하라는 거예요. 얼마짜리? 마이너스 20만 원에 마이너스 2만 원짜리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차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차고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은요, 과세표준을 신고를 했는데 틀렸어. 그럼 이거 수정해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거를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증감 시 당초에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엔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이날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었어요. 근데 환입이 들어온 날이 10월 5일이면 10월 5일 날 세금계산서를 하나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이거 나중에 AT 시험 문제 볼 때 요 날짜를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환입이 일어났으면 환입이 일어난 날에,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겼으면 증감이 생긴 날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줘야 된다. 되셨나요?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거고 별 얘기는 없어요. 451페이지에 3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나오는데요. 얘 별표 치세요. 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무 2급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사업자는 원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발급 의무를 면제해 줬대요. 그래서 첫 번째,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된다. 되셨나요? 두 번째, 그냥 두 번째 무시하세요, 이거. 자, 세 번째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 4번 보세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이게 소매업이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 대상이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요 가까운데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소매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대부분이 다 최종 소비자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와가지고 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이러면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이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됐는데 공급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목욕업이나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나는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이러면 얘네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용실에서 부가세를 내고 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증빙서류를 못 받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세금계산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카드로 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카드로 하면 카드 영수증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세무 2급에 가면 신용카드 매입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카드 영수증 받아온 것도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아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한테 받아온 건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하는 데에다가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는 입력하면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기억하시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아까 얘기했죠. 간주 공급은 원래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나온다고 그랬죠? 직매장반출은 나오죠. 다음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도 발행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도 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려워요. 밑에 보면 다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이라고 기억하시는 것보다 직수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고 했죠. 자,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교재는 오늘은 451페이지요. 전 시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매출할 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매입하면서 받아놨던 세금계산서, 이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다 갖다가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뭘 작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발급을 했으면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 나온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걸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수령을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맨 마지막 줄에 써 있죠.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셔서 지금 452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상호 대사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매출을 숨기려고 할 거고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얘네 둘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 대사 기능을 가지고서 맞춰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2번 현금 매출 명세서의 제출. 자, 사업 서비스업 중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이러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라는 건 나중에 세무에 가서 배우겠지만 뭔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다든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다든지 이러면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을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어제도 설명드린 거지만 신용카드는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를 매출을 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팔고 상대방이 나한테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해주게 되면 그 카드 매출전표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되도록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지만 매출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 현금으로 하면 얼마고요? 카드로 하면 10%더 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는 그걸 좀 숨기지 마라. 뭐 이런 측면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공제를 좀 해줘요.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래서 카드를 결제를 해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험은 대부분이 다 법인이거든요. 다 법인을 다룰 거예요. 전산회계 1급도 그렇고 전산세무 2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 문제로는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를 공제를 해주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동그라미 치세요. 발행금액이에요. 발행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밑에다가 공급 대가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세무 2급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서 신용카드 매출 공급 가액의 1.3%를 공제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발행 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행 금액이라는 거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세 공제 허용이라고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신용카드로 비품이나 이런 것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로 사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사오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와도 그것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사와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매입세액을.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죠. 그것처럼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그 얘기예요. 신용카드 영수증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작성을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다가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간다. 나중에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부가세 부속서류, 세무 2급에 가서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할 때 요것도 여러분이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있었죠. 발급 의무 면제 업종에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역외 운송 얘네한테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져와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다 작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세무 2급에 나와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네요. 자, 객관식 1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그게 공급가액이죠. 자,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죠. 원가가 아니라 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100만 원짜리야.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짜리라는 건 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팔았을 때.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줬는데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500만 원짜리 시계를 주는 거야. 그래도 나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뭘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하는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시가 마찬가지예요. 다 시가였죠. 뭐만 원가였죠? 직매장 반출만 원가였었죠.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저희 형 부가세 신고를 제가 직접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형이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데리고 가면 현장에 가기 전에 밥을 사 먹이거든요. 거의 아침을. 근데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자, 여기에 써 있는 금액을 봤더니 공급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수증에 10,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VAT,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안 돼 있고 여기에 합계 금액이 10,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 이놈의 김밥천국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어떤 김밥천국 영수증은 10,000원에 VAT가 없고 10,000원으로 합계가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영수증에는 공급 가액이 13,000원에 VAT가 1,300원 이래가지고 합계가 14,300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똑같은 김밥천국 영수증인데 왜 얘는 부가세가 없고 얘는 부가세가 있지? 그래가지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얘네가 일반 과세자인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조회를 한 거예요. 다 조회를 해서 봤더니 얘가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인데 부가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얘가 카드기 있죠. 카드 기계. 기계에다가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이렇게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놓는 거고 일반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나오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일반 과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가세가 있는 거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가세를 이 금액 중에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에 대해서 전체를 110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100%에다가 10% 부가세 받아야 되니까 110 중에 100을 곱하면 뭐가 나오고요? 공급 가액이 나오는 거고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00원에 대해서 110분의 10만큼을 계산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요런 영수증을 받아왔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없네?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랬을 때 공급가액이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0이라는 거고 부가세가 110분의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영수증 받은 거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 갖고 신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게 나왔을 때 공급가액은 110분의 100이더라. 그래서 4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110분의 10이 부가세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1번에는 몇 번이 틀렸다고요? 2번이 틀렸어요. 다음 2번, 다음 중 이거 어제 풀어드렸었죠. 그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할부 이자는 포함을 하라고 그랬고요. 매출 애누리 환입은 포함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3번, 4번을 설명 안 드려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개별 소비세나 관세나 이거는 뭐 할 때? 수입해 올 때. 수입해 올 때 과세 표준에 얘네들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관세나 개별 소비세, 뭐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이 다 붙는다고 그랬었죠? 과세 표준에. 그래서 얘네는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단 얘기고요. 자, 3번 해보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자, 어떤 걸 시가라고 하느냐?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시가예요. 자,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보시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뭐 핸드폰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100만 원을 팔고 누구한테는 50만 원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똑같은 핸드폰을 파는데. 그래서 거래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것도 어제 풀어드렸죠? 답은 1번이었었고,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었습니다. 다음 5번에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교육세, 주세, 뭐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거 다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취득세는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와서 구입할 당시에 발생되는 거지 얘네는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돼요. 자, 6번도 어제 풀어드렸고 7번도 풀었고요. 자, 8번 보세요. 당사는 주식회사 실버벨과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하여 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자, 이거 월합계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한 달치를 다 모아서 작성 일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말일자를 기준으로.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면 된다고요?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되겠죠.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맞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다음 2번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였었죠? 어제 배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매출한 사람이 나한테 세금계산서 안 해주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자가 자기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제도였어요. 3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 일단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든 발급을 안 하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 말 자주 나와요.
근데 영세율 거래 중에 국내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한 월합계 세금 계산서죠. 자, 1번 맞고요. 2번 세금 계산서는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도 인정된다. 요즘엔 다 이거 거의 대부분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얘기죠. 다음 4번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라기보다 발행을 해야 되겠죠. 오류가 있으면. 안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번에 2번이 틀렸고요. 다음 1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서 뭘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1번의 괄호에 들어갈 건 매입자에 대한 얘기네요. 다음 12번 주식회사 CL은 수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 기타 외국 환으로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 공급가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판매한 날 있죠? 판매한 날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적일 기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을 했어요.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환가를 해버렸어요. 자,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를 해버리면 환가한 날의 환율이라고 그랬죠. 환가한 날의 환율. 그래서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아니네요. 2번이 틀렸죠. 다음 3번.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하여 공급 시기 도래 이후에 환가를 했대요. 그러면 공급 시기의 환율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해서 공급 시기 도래 이후까지도 계속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면 환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아가지고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환가를 해버렸다. 그러면 환가한 날의 환율이고요. 그 이후는 다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의 환율.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당해재화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뭐 그래놨는데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유일하게 하나만 원가라고 그랬었죠. 그쵸? 뭐야? 직매장 반출.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개인적 공급이든 나머지는 다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거에 대해서는 다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14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원칙적인 국세청 전송 기한. 전송은 언제까지요? 발급일의 다음날.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예요. 우리 간주 공급 다 시가였었죠. 그 다음에 3번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가예요. 4번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어제 그 얘기했죠. 뭐 사랑의 열매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죠. 그래서 15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얘는 또 국내 수출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간주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3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고. 다음 4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을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징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관식 1번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A번에 보면 컴퓨터 판매 가격 100만원, 시가는 200만원짜리인데 이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대요. 그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은 1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 200만원에다가 두 번째, 컴퓨터 수선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 거죠. 다음 C, 시가 30만원에 해당하는 모니터를 공급하고 시가 50만원에 상당하는 책상을 교환받았대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항상 누구 기준? 우리 회사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30만 원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230만 원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다음 2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 씨는 2020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매입세의 공제를 받았대요. 어제 이제 폐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공급한 걸로 본다 이랬죠. 그게 간주공급 중에 폐업 시 잔존 재화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상품은 취득가액이 1,500인데 시가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토지가 있는데 취득가액이 500이고 시가가 1,500이래요. 근데 토지는 원래 면세란 말이에요. 그죠? 토지는 원래 면세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1,000만 원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우리 어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될 거, 포함해야 될 거, 빼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총 매출액이 지금 1,000만 원인데요. 매출 애누리가 있대요. 그럼 얘는 못 판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빼야 되고 판매 장려금은요. 이미 매출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하지 말아야 될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판매 장려금 50만 원은 총 매출액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빼지 마라. 그러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도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래요. 자, 총 매출액이 1억 2천이 있는데요. 영세율 매출액이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영세율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했어요. 영세율은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0%.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일단 총 매출액이고요. 거기에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못 판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환입도 못 판 거니까 빼야 되겠죠? 과세 표준에서. 그 다음에 대손금 300만 원이 있는데 대손금은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대손금 300만 원은 총 매출액 1억 2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지 말라고 했어요. 자, 총 매입액은 과세 표준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1억 2천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500, 매출 환입 700만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1억 800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네요. 자, 총 매출액 100만 원이 있고, 자, 매출 할인이 5만 원 있어요. 그럼 요건 빼야 되겠죠? 매출 할인은 빼고. 그 다음에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매출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와 장부가액이 30만 원인데 시가가 4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뭘로? 시가로. 그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총 매출액 1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5만 원 빼고 3만 원은 포함시키면 안 되고 40만 원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135만 원이 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